네, 아베 일본 총리가 발표한 종전 70주년 담화가 교묘한 화법의 무늬만 사과라는 비판을 받는 반면 야키히로 일왕은 깊은 반성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의 반대편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담화 이후 하반기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먼저 짚어볼 내용이 아베 총리하고요. 아키히토 일황의 어떤 그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네.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요.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담화를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분노도 많이 느끼시고 또 네. 실망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거 한 문단으로 끝나잖아요. 이걸 이제 빙빙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 A4 용지 4장을 얘기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베 총리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아키히토 일본 왕이 생각할 때 이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키히토 총리는 아마 이분도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네. 과거를 돌아보고 앞선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예.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으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예. 우리는 이 사람의 일왕의 이 한마디가 훨씬 가슴에 와닿지. 예. 4장짜리 A4 용지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해 놓은 아베 총리의 담화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그 담화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아키히토 일왕이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면서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와 좀 반대편에 섰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보통 일본 내에서 일왕과 그 총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통상 보면은 군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을 의미하잖아요. 네. 왕이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소위 말해서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네. 국군의 통수권자로서까지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민들의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요구함에 따라서 예. 사실상 공화제로 넘어온 나라들도 있지만 왕을 그대로 둔 나라들은 입헌군주제로 넘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총리 위주로 주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내각 책임제를 많이 하는데요. 네. 총리 위주로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나누어서 국가를 통치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왕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왕은 어떠한 정치에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왕은 정치적 발언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원칙을 지켜줘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키히토 일본 왕이 한 네. 얘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 일본의 왕이 그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일본 헌법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네. 일본 헌법에 정확하게 일왕은 정치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 이제 저도 이제 헌법 내용은 모릅니다. 예, 예. 헌법 내용은 모르지만 일본뿐만이 아니고 이게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예. 입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제약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네. 왕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상징적인 존재고 영국의 여왕 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예. 스웨덴 뭐 그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아시아에서는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도 다 입헌군주제입니다. 그 나라들의 그 왕들도 전부 다 그 상징적인 존재로서 역할만 수행하지 예.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일왕의 이런 발언이 아베 총리에게 압박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죠. 압박이 된다라고 봐야죠. 일본 국민들은요, 사실상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아베 총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배려해주고 또 침략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예. 그러기를 바라는 일본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왕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것이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71주년, 72주년 이럴 때에 뭐 성명서가 다시 나올 리는 없거든요. 네. 아베 담화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로 일본은 끝나긴 하겠지만 예.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이 일왕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이거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압박이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었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또 아베 담화를 저희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한국과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아베 담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우선 네. 이제 적절한 단어들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1차 세계대전을 언급한 것이거든요. 예. 아베 총리가.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면서 완전히 두 개의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는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침략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반대, 그러니까 예. 침략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예. 일본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침략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네. 결국은 이것은 중국을 향해서 반성을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예.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 전쟁이죠. 식민지 전쟁이고 제국주의 전쟁이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예.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가졌듯이 일본도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식민지를 가졌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간추해내느냐의 차이인데 네. 저는 이 아베 총리가 1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죄를 예. 한국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 역사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래서 그의 발언을 들으면서 그 실망을 감출 수는 없었죠. 정말 그런 평가대로 아베 총리가 한국보다는 중국을 더 배려한 것이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분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각에서는 중일 관계를 진전시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뭐 이런 그런 기조를 반영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아베 총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예. 우리가 바라는 그러니까 희망적인 사고하고는 상당히 다른 편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 독립 변수는 누구냐면은 미국과 중국 정도가 독립 변수고 네. 한국은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예. 내가 미국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일본 총리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중국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예. 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종속 변수로 생각하는 거지 독립 변수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번 담화에서도 한국에 대한 배려가 적게 나온 것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앞으로도 아베 총리가 총리로 있는 동안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 표현대로라면은 그 독립 변수인 미국과 중국을 크게 의식한 담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백악관은 환영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을 배려해가지고 굉장히 담화에다가 이렇게 정성껏 해놨지만 네. 중국 외교부 담화를 발표한 우리 한국은 외교부에서 논평 정도 담화보다 낮은 수준이죠. 예. 논평 정도를 냈지만 대변인 성명을 보면 그 굉장히 이것이 실망스럽다고 나왔잖아요. 네. 이게 어찌됐든 이제 중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뭐 이 정도면은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담화 속에 크게 중요한 4가지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예. 첫째는 침략, 두 번째는 식민지, 네. 세 번째는 반성, 네 번째는 사죄예요. 그래서 미국의 조야에서는 그것이 정부 입장이든 또는 전문가 입장이든 간에 예. 이 4가지 단어가 얼마만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담화에 나올 것인가 이것이 사실상 미국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였고요. 예. 만일 이 단어들 중에서 한두 개가 빠지면 어떡할까 이것이 고민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베 담화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네. 그보다는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네. 감싼다는 표현보다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기대보다는 괜찮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행정부는 환영을 한다. 근데 의회는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환영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환영의 의미라는 것이 내가 예. 너를 좋아한다는 거하고
내가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의 차이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의회 쪽에서도 그렇고 전문가 쪽에서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4월 달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에서 한 연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앞으로 8월 15일 날 전후해서 하게 될 그 아베 담화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하라고 예, 예. 어마어마한 비판을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겠죠. 정부하고 또 어찌 보면은 의회나 또는 그 전문가들하고 일정 부분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좋다라기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외교를 이행해야 되는 행정부와 의회의 어떤 입장 차이, 시각 차이가 다 복합적으로 고려가 된 상황이었다. 네, 그렇다라고 봐야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동아시아 중시 전략을 하고 있는데 예. 아웃소싱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 아웃소싱의 첫 번째 대상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표현이 돼서 A4 4장짜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나마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수용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마 조금 마음 편하실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리 외교의 현재를 좀 짚어볼게요. 어쨌든 미국은 일본을 바라봤고 일본은 이번 아베 담화를 통해서 중국에게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뭐 전혀 고립된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대외 정책에 저는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우리가 뭐 잘못됐다. 그 사죄한다. 그 두 문장만 얘기하면 다 끝나잖아요. 끝날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아베 총리가 이걸 안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 아베 총리가 어떻게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하면 한국을 의심스럽게 자꾸 만들어요. 한국이 중국한테 붙는다.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느냐면 누구한테 가서 고화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행정부에 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월 달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그 외에 다양한 그 일본의 외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미국의 조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의심스러워. 한국이 중국한테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다시 또 한국을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본의 아베 총리 스스로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간극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 미국도 그런 입장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는 두 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왜 한일 간에는 정상회담이 없어서 우리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 전혀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반기에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줄지어 있기 때문인데 일단 다음 달 초에는 중국에서 승전 기념 행사를 열고요. 또 10월 달에는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로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뭐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9월 3일 전후로 해서 중국을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일 성전 기념일에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아직은 결정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달 전에 중국에 가서 소위 말해서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서 쭉 한 일주일 동안 다녔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그때 전부 다 수리 중이었는데요. 이 모든 돈을 중국에서 다 댑니다. 수리하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돼요. 거기가 금자라기 땅이라서요. 오른쪽에는 뭐 수십 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2층 허름한 건물 때문에 그 전체 건물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예. 대신에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1, 2층 내부만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그만큼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예. 언제 재개관하느냐. 예. 그 날짜가 9월 3일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이 그게 가시는 김에 참석하실 수도 있고요. 예. 또 성전 이 기념일 날 기념식에 참석 안 하시더라도 별도의 정상회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2일 날 또는 9월 4일 날. 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중국을 가신다는 거고요. 예. 또 대통령께서 미국을 10월 16일을 가신다는 거고요. 9월 달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느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보세요. 9월 달에 그런 정상회담들이 있게 되고 10월 달에 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은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마닐라에서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정상회담이 늦어도 네. 11월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이나 예. 또는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의 주 의장국은 한국이기 때문에 네. 한국 스스로가 우리 대통령께서 주체가 돼서 삼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그 가운데서 지금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제가 볼 때는 늦어도 11월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는 한일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에 아베는 과거형 소위 말해서 담화를 발표했지만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담화를 듣고 그 다음날 8.15 경축사에서 미래형 한일 관계를 언급을 했거든요. 예. 만일에 이번 경축사에서도 또다시 과거처럼 계속 일본의 그 담화에 대해서 비판 위주로만 나갔으면 예. 이것이 희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한일 관계를 나가자라고 역설을 했기 때문에 네. 일본도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월 에이펙 회담 이전에 한중일 정상회담과 그 속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 이번에 우리 그 대통령 경축사에서 나왔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줘야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문제를 이번에 그 회담 그러니까 담화 내용도 보면 예. 그 사실상 전쟁의 기간 동안에 인격적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있다. 이 말이 전부 다예요. 예. 그러니까 꼭 찍어서 우리처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러니까요. 꼭 찍어서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이 남아 계신 분들이 45명에서 한 48명 정도 예. 그 사이에밖에 이제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사과를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예. 그들의 물리적인 생명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일본의 뭐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내각 전체가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륜의 차원에서 이 사과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꼭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양식 있는 NGO 단체들, 예. 일본의 의식 있는 언론들,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계속해서 아베에 대해서 아베 총리에 대해서 그 반성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인식의 변화가 조금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반성이 없다고 해서 예.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을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이 항상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이 돼야지 조금 다른 부분들은 이번에는 좀 접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어떤 동북아 외교전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